이슈 나옵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집중을 받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52억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단 투자사들의 1차적인 충격이 예상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건설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슈 나올 시간에는 용산 개발 사업의 중단 여파, 그리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금융과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서유미 기자와 김대복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용산 관련해서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크게 진행이 됐고,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파가 클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총 31조 원 규모의 용산 사업이 52억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정점에서 출발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7년 만에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는 이날 오전까지 갚기로 했던 금융이자 52억 원을 내지 못해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52억 원은 그 전날 만기에 이른 2천억 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이자였습니다. 이번에 채무 불이행으로 과거 모두 8차례에 걸쳐 발행했던 총 2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전액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등 출자사들이 낸 자본금 1조 원이 모두 고갈된 채 사실상 부도를 낸 셈인데요. 이렇게 지난 2007년 코레일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기 시작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개발의 첫 삽조차 떠보지 못한 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총 3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옛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서부 이촌동을 통합 개발해 동부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전망도 이와 함께 사라질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참 꿈은 컸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많이 터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번 드림허브 PFV 출자사들이 어디가 좀 많이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해설위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드림허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총 투자비는 사업비가 한 31조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본금은 1조 원밖에 만들지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좀 아주 적은 양을 태워서 처음에 출발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주 구성을 보면 코레일 포함해서 30개 법인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코레일이 2,500억 투자를 해서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이 15.1%로 1,510억 투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KB, 웰리안, NP, 3호 부동산 PF가 제1호입니다. 1,000억 원으로 10%고요. 삼성물산이 640억 넣어서 6.4%,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맵스 프론티어 부동산 PEF가 23호인데요. 490억 들어갔고요. 그대로 이제 1조 원이니까 퍼센트를 4.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가 490억에 4.9%, 삼성생명이 300억에 3%, 삼성 SDS도 같이 들어갔는데요. 300억 출자해서 3% 지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에서는 GS건설이 200억, 현대산업이 200억, 그다음 금호건설이 200억, 두산건설이 40억, 남광토건이 40억 들어갔고요. 또 유진기업도 40억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룡과 삼한기업이 각각 20억씩 출자했고요. 이외에 이제 금융권에서는 삼성화재가 95억 들어갔고요. 우리은행이 200억 넣었습니다. 그리고 KTNG도 들어갔던데요. 150억 들어갔고요. 삼성 계열의 호텔신라도 95억 정도 출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규모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회사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최종 부도가 확정될 경우 이들 최악의 경우에는 참여한 지분만큼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자, 어제 관련주들이 이러한 뉴스를 반영을 해서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의 흐름은 좀 나아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피해 규모로 봤을 때 어제 급락이 좀 과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벌써 됐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용산 개발주의 어떤 핵심은 제2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롯데개발,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이게 이제 존폐 위기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그 과하게 평가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게 직결탄이라고 보고요. 이제 삼성물산이나 이제 건설사들 이런 쪽의 규모 자체가 그다지 어떻게 보면 전체 볼륨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흔히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이다 이렇게 보였고 이 시장 흐름은 뭐 지금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은행권,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과도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시장 흐름에서 그 표를 하나 보시면 그 올해 그 용산 개발 관련주들을 뭐 전체는 거의 15개 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한 300억 정도 이상 투자했던 회사들, 200억 이상 투자했던 회사들 보면 롯데관광개발이 전날에 하한가 맞고 네.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그래서 네. 30분 봉으로 보면 점으로 하한가니까 이게 가장 충격이고 지금은 이것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끝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물산은 전날에 30분 봉을 보면 아래로 하단을 쭉 밀었다가 양봉이 쭉 올라오면서 상승했고 오늘 다시 밀었습니다. 근데 전날에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면 삼성물산의 충격은 일단 충격 파동은 규모는 삼성물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6.7%와 CB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이 한 780억 정도 되는데 이 흐름으로 볼 때 그래도 충격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금액은 적은데 난강토건 같은 경우는 전날 내린데 반등했는데 오늘 저점을 다시 깼습니다. 네. 그렇게 흐름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산업이죠. 현대산업은 어저께 반등 없이 밀었고 오늘도 지금 현재 저점을 냈다. 그러니까 건설주 섹터에서는 난강토건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아래로 미는 어떤 흐름이고 GS건설 같은 경우 한 200억 정도 투자했던 이런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반등하고 오늘 밀었지만 삼성물산처럼 저점을 확인해 주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이나 삼성생명 그리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했던 CJ나 호텔신라 이런 쪽의 흐름들은 전일의 흐름 이후에 어떤 시장 충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이 용산개발 관련주는 지금 현재 롯데관광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충격이 가겠지만 건설사도 국내 건설 지분이 좀 많은 이런 회사들이 충격이 있고 그나마 이제 해외 쪽에 수주들이 많은 어떤 이런 흐름들은 영향이 별로 없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롯데 쪽에 국한시켜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640억 원 가량의 드림허브 지분 그리고 780억 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환사채는 또 780억 원에 달하는 것이 CB가 코레일에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악재를 그만큼 크게 해석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롯데 관광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연일 하한가까지 진입을 해 있고 자본금의 32배 가까이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 많이 하실 거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본금이 55억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출자했던 게 1,500억이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됩니다. 87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그냥 다 날아갔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정부 쪽에서 뭐 이 흐름을 그냥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다르게 돼 있고 네. 어제 공시사항으로 보면 지금 현재 최종 부도 처리는 되지 않았고 지금 채무 불이행 상태로 이래 남아 있는 거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못 팔았는 거 지금 한 달 해서 지금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등을 나오면 이런 것들을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현재도 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경영권도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에 좀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용산 사업이 백자가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정상화가 되는지일 텐데요. 자, 기자에게 좀 질문 드릴게요. 현재 최대 주주인 코레일 입장은 어떤가요? 네, 코레일은 우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기업어음 원금 만기가 돌아오는 6월 12일까지 3개월가량 시간이 남아있어 드림허브가 당장 최종 부도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간 출자자의 자금 여력이 없는 만큼
코레일이 독자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사업 협약을 맺어 민간 출자사들에게 추가 자금 투입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디폴트 상태인 데다가 출자사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사업 정상화 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최종 부도 처리될 경우에는 사업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출자사들 사이에 대규모 소송전도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에게 자금 조달 실패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은 이미 연초부터 사업 좌초를 염두에 뒀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이제 줄 소송도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용산 역세권의 개발 사업 향후 전망이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해설위원님 어떨까요? 네, 일단 이미 이 사업은 그간의 추이를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 경기 침체 그리고 출자사 간의 의견차로 인해서 판이 깨질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미 사업 구조를 짤 때 캐시플로우가 앞과 뒤로 선순환 되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어제 나온 ABC 비자 관련해서는 언제든 터질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회사가 자본금 1조 원으로 시작해서 뭐 공사 조금씩 하고 땅 골라내고 하면서 일부 돈을 다 써버렸는데 캐시가 지금 0원입니다. 0원.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이 회사가. 발행해 놓은 CP는 2조 4천억이나 되는데 어디에서 돈을 갖다가 이자를 주겠습니까? 근데 서로 출자를 추가로 하자고 했더니 건설사는 이제 발을 빼려고 했었고 시황이 악화됐고 해서 사업성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해서 그런데 코레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이 붙더라도 이게 사실은 누가 뭐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불분명해진 그런 사건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CP 찍은 돈 2조 4천억 같은 경우는 이미 코레일이 제공했던 이 땅값으로 다 지불이 됐었고요. 코레일은 이 돈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써버렸습니다. 네. 없죠.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부채, 빚 가운데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말 기준으로 누적 부채가 10조 8천억이나 되는 그런 부실 공기업이었었는데 어쨌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용산 개발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로는 실패로 돌아가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상황이어서 좀 그렇고요. 뭐 원하는 보니까 분양 대금이라든지 추가로 돈을 계속 찍거나 이제 증자를 해가지고 뭐 이자도 맞고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였었는데 한 축이었던 분양이 이미 틀어져 버렸고요. 사업 초반에. 그리고 돈 나올 곳은 없어졌기 때문에 출자사들한테 매달려 봤는데 건설사 특히 들어갔던 건설사들은 다 이제 우리 신규 출자하기는 싫다고 했었고 네. 그래서 상황이 이제 이 지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서로 다 민 거죠. 그렇죠. 예. 또 어제 사단이 났던 이제 대한토지신탁하고 코레일은 결국 협상이 깨진 뒷배경도 보면 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에 만기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이제 돈을 써야 될 소요될 자금에 대해서도 코레일이 나서서 지급 보증을 다 해주셔 뭐 이런 요구였던 것 같은데 코레일도 이제는 혼자서 다 그런 책임을 지기가 싫었다는 그런 입장이겠고요. 또 다 정리하고 털어내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 주도권을 확보를 해서 일괄 개발이 아닌 단계적인 개발 쪽으로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정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이러한 개발 방식은 워낙에 코레일 측이 이 사업 초기부터 주장해왔던 단계적인 통합 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라서 일단 이제 어떤 건설사가 추가로 새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확실한데 뭐 들어오만 온다면 다시 또 큰 무리 없이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혼자만 손에 봐가면서 코레일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건이 일단 부도 처리된다 해도 사실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부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이 드림허브 ABCP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발행 시점에서 선이자를 받았었고요. 만기일이 6월 12일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구조가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서 다른 상품하고는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드림허브가 현재 그런 시점 기준으로 원금 상환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 만기 고려 시에 ABS나 ABCP가 부도난 것은 아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네. 드림허브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투자자는 신용보관기관인 코레일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ABCP의 최하위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맨 뒤쪽에 있는 기초자산이죠. 그게 그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던 용산 부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담보로 사실은 돈을 빌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코레일이 어떻게든 다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네. 이 ABCP 투자자들 돈을 돌려줄 수는 있을 겁니다. 워낙에 땅값이 비싸니까.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개장 전에 한국형 자산 디플레이의 어떤 그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4조 원대이던 이 땅값이 개발 들어간 초기에 8조 원, 10조 원까지 올랐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지금 현재는 5조 원대, 4조 원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추가적인 코레일의 채권 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 비히클이 부도가 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코레일에 있게 되는 것이겠고요. 이것은 정부의 피해이고 정부의 실패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커지면서 국민들도 전반적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산 쇼크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까지 거센 충격파를 좀 몰고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가의 애널들은 워낙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도 갖고 있던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일단 좀 전에 제가 롯데관광에 대한 이 경영권 위협의 가능성,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자세히 못 해드린 것 같은데, 그 표를 보시면 그것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이 관광개발은 사실은 지분이 김기병 회장이 38.66%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정희 처와 지금 이제 두 아들까지 합하면 52%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지금 현재 김기병 대표가 주식 수로는 425만 주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분이 이제 38.6인데 321만 주를 지금 주식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총 부채가 이 회사에 1314억이고 자본 총계가 819억이기 때문에 지분 이 회사는 자본 잠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을 떠나서 현재 위치로 보면 자본금 대비해서 너무 큰 어떤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오히려 자본 잠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 위협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용산 이게 하여튼 꿈의 어떤 자리이고 굉장히 좋은 자리고, 강북에서는 가장 노른자의 어떤 주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 자체가 강남 이쪽이 지금 현재 부진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맞았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은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지방의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은 서울하고는 달리 좀 활기를 좀 찾고 있다. 특히 이제 아파트도 그러니까 평수가 좀 작은 평수형들은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지방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새로운 어떤 요건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이번에 이제 장관급들이 좀 더 이렇게 임명이 되고 나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신정부에서 분명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네네. 생각하고 있고, 그 내놓는 어떤 그 키포인트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가는 폐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의 어떤 양도세나 중과세를 폐지해서 주택을 소유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대출 규제, DTI나 그 LTV 등의 어떤 금융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현재 주택의 흐름에서는 또 굉장히 또 큰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특히 공공주택 분양을 축소한다는 것은 지금 물량들을 많이 내놓지 않아서 공급을 축소해서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겠다 이런 얘기이고,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게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신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그때 시장 흐름은 조금 반영할 수가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수도권 쪽은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은 영향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좀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주식시장에서도 악재가 터졌을 때가 저점이라는 것처럼 용산 악재가 이제는 해소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적인 규제가 좀 풀리거나 재정 투자 확대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허 의원님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종 부도가 나도 일단 기업은 회생 절차라는 걸 통하기 때문에 드림오브 PFV가 정식 명칭인데요. 드림오브 PFV라는 이 비클이 존속이 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 아까 출자했던 출자 건설사랑 금융사들은 대손 쳐놓고 회수하는 날짜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몰렸던 돈을 회수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출자했다 해도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HMC 투자증권의 이광수 연구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건은 원래가 이제 코레일은 땅만 대고 건설사가 물고 들어가서 같이 이제 지급 보증해서 건물 짓고 이익 나면 서로 나눠 갖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부동산이 이제 워낙에 이제 얼어붙고 침체라서 건설하겠다는 임자가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또다시 된다 해도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면 과연 추가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건설사들을 인바브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의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그래서 향후 전망까지 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면 코레일이 향후에 개발 규모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건설사 유인책도 정부 쪽에서는 내놓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급 보증 없이 공사를 바로 들어가게 해주거나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키워주거나 또는 주택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장 사업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많이 비중을 돌려줄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사업 기준으로 봐서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26만 9천 평이 들어갔었던 예정이고요. 오피스가 43만 2천 평, 그리고 상업시설이 20만 9천 평이었고요. 백화점이 2만 5천 평, 이제 호텔이 3만 평 정도인데 총 102만 평이었고요. 용적률이 무려 608%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으로 보면 여의도 공원이 7만 평이니까 개발 용지로는 이게 17만 평짜리니까 여의도 공원의 2.5배 수준이었었고요. 구성을 봤더니 초고층 빌딩 14개 포함해서 66개 동이 들어오는데 63빌딩 연면적이 5만 평이니까 생각하기 쉽게 63빌딩으로 치면 63빌딩만한 건물이 용산에 20개 정도가 들어왔던 그런 사업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건물 20개가 들어왔던 것인데 상당히 지금 건설 미분양도 아직도 남아있고 시황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내수건설 경기랑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악재는 그래서 좀 분할돼서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전략 정리해 주세요. 예, 건설주는 지금 현재 해외 건설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신정부 정책이 나오면 해외 쪽에 관심을 갖는데 국내 기관 중에 국내 건설사 중에서 해외 수준 능력이 있는 회사들 그런 쪽에서는 저는 뭐 삼성물산이 가장 탑이라고 보고 삼성물산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금년도 해외 건설은 한 18억 정도의 어떤 수주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요. 매수는 지금 현재 63,500원대 목표가는 9만 원, 손절 라인은 59,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선호주로 삼성물산 말씀해 주셨네요. 증권가에서도 이번 드림허브에 엮이지 않은 대림산업 같은 회사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지분 메리트도 갖고 있는 삼성물산 정도를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회복 그리고 해외에서의 건설 수주 등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용산 개발 어떻게 되나와 함께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